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7거래 연속 올라갔고 연중 저점 대비로 보니까 20% 가까이 오른 상황이더라고요. 예. 은근히 또 예. 지속적으로 이제 좀 올라왔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지난번 막혔던 레벨 근처 왔는데 바깥에서 좀 안 도와주는 느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한번 막혔던 레벨 근처에 예. 왔고 또 이제 바깥 사정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핫한 이슈인 미국의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자꾸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아버님하고 그 프로레슬링 가지고 저 어린 마음에 아버님이 프로레슬링 쇼를 하길래 예.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는 진짜로 보였는데 그런데 알고 아니 진짜 우리 김일 선수 피 철철 흘리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하는데 아버님은 예.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저 다 쇼다 이러셨는데 사실은 쇼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가끔씩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가끔씩 그 프로레슬링 선수들 사이에 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약속이 안 맞아갖고 예. 감정이 고조되다 보면 진짜 싸움이 쇼가 한 번- 아니라. 쇼가 아니라 예. 이거 뭐 우리도 대충 짐작하다시피 저 정치하는 사람들 저거 다 쇼인데 쇼 하다가 저 또 한번 진짜 싸움이 날까 싶기도 하는. 약간, 결국에는 이제 협상이 될 텐데. 예, 조금 이렇게 이번에도 뭔가 조금 약간의 소동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타결에 이르기까지. 예. 그 가운데 시장이 얼마나 잘 소화하고 버텨낼 수 있는가 그 게임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이 와중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져서 네.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 예. 자,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떨어졌어요. 네. 예. 평소님께서 이 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네. 과거에 2011년에 그런 쇼가 좀 오래 갔었죠. 네. 그러면서 힘든 어떤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네. 신용 등급도 강등이 강등됐죠. 됐었죠. 예, 미국이. 그래서 예. 뭐 어쨌든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으니까 예. 결국 미국이 가장 센 국가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어저께의 시장 흐름은 협상 타결이 안 일어났다. 지금 X 데이시라고 해서 이제 돈이 다 이제 네. 모자라는 기간이 됐었을 때 협상 타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큰 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1년에 X 데이트가 저희 기억으로는 한 6월, 7월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의 8월이군요. 8월이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지금 차트 보시면 훅 빠졌잖아요, 시장이. 그때를 전후로 10%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 2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결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시장이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1.2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때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 협상 타결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구간 동안에 X데이도 지났고 그 구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S&P 500이 약 한 17%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예. 반면에 채권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 가격도 거의 뭐 28% 상승을 했었고요. 변동성은 30% 폭등을 했습니다. 예. 빅스 지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과 지금을 보시면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아래 위로 뭐 아무리 커봤자 2, 3%지 뭐 10몇 프로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채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즉 금리가 올라가고 네네.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2011년에 어떤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2011년과 지금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패권 싸움을 대놓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일본까지도 가세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부채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력이
둔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거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쇼다. 그래서 이건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그렇게까지 어떤 변동성이 2011년에 나타난 것만큼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협상 타결이 일어나고 나서의 시장이에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X데이시 지나고 나서 협상 타결이 일어나고 여기에 큰 하락장이 있었지만 이것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 얼마나 올랐느냐로 계산하면 바닥 대비해서는 한 70% 정도 올랐고요. 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한 50%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0%에서 50% 정도. 이거를 이제 펀디멘탈로 같이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의 S&P 500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약 한 18%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럼 연간으로 뭐 배당 빼고 나더라도 최소한 연 한 10몇 프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왕창 깨지거나 뭐 경기 침체가 세게 오거나 이렇지 않다고 하면은 연간 단위로 한 1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일어나다가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전략을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아도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는 더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뭐 굿모닝 마켓에서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발언을 소개하는 걸 저는 유심히 봤는데 네. 회담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는 그러잖아요. 아주 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타결에 대해서 optimistic, 뭐 낙관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막상 자기들 소속 공화당 모인 자리에 네네. 가고는 합의 근처도 못 갔다 이러면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이게 지금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이 쇼는 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시나리오나 약속대로 살살 때리는 척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한번 눈을 찌른다거나 하면 이게 감정 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이 양쪽 다 이렇게 강경파 진영들이 있다고요. 네. 그들이 혹시나 이제 그거 할 것이고 아까 보여주신 그 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네. 심지어 지금 현금 보유하면서 시장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은 디폴트하면 나라, 셧다운 한번 와라. 네. 그래서 장 빠지면 그때 들어갈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은근히 기다리는 분들이 분들이 꽤 없잖아 있으시네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다 우리가 과거에 겪어봤듯이 그거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충격이 단기적으로 컸을 경우에 네. 이게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견디기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해징이 들어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보시면은 미국의 CDS 보시면 거의 뭐 180bp, 그러니까 뭐 금융 위기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해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 매도 포지션을 봤었을 때 아니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이지만은 금리 1개월짜리 금리를 보시면은 뭐 거의 5.7%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예. 미 연준 기준금리가 지금 5.0에서 5.25인데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보시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경쟁력을 꼭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이쪽은 오히려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을 딱 들여다볼 때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일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근데 이제 긴 그림을 봤었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데 투자를 해놓으셨으면 이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중요한 요소는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죠. 네. 예, 공화당은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쓰는 걸 갖다 줄여라라는 네네. 거고 민주당은 쓰는 거 그대로 놔두고 세금 더 걷자 이거잖아요. 부자 쪽에서. 네, 그래서 네. 이게 의견 차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방향 자체는 모든 지금 돈을 쓰는 부분이 뭐 IRA 법안이라든지 이 뭐 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계속해서 재정을 쓰는 부분이 미국의 국가적인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온쇼어링을 일으키려고 하고 예, 있고 예. 계속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이제 조금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6월 1일이 X데이시면 그 전후로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봤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업종, 특히 미국 정부가 도와주는 성장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이제 5.0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9입니다.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5%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금리를 편이죠.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더 올린다에 한 30% 정도 되죠. 네. 저게 한 10%대였다가 뭐 거의 없었다가 지금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가장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거의 한 40%까지 올라갔었고요. 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죠.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현재 인플레이션 숫자를 놓고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보면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도 좀 약간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PPI에서 CPI를 뺀 숫자입니다. 네. 이거 말고요. 예. 네, PPI에서 CPI를 뺀 숫자를 보면은 그 스프레드. 네, 스프레드인데요. 그 스프레드가 지금 PPI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수준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마진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저 빨간색이 제조업이죠? 예, 저기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저 네. 빨간색 마이너스 오른쪽 끝 부분 마이너스 7.9라고 돼 있는 저게 예. 그러면은 어디서 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PPI 빼기 CPI. CPI.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미 다 떨어졌잖아요. 아하. 근데 아직까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떨어졌다는 예, 얘기죠. 예. 이게 마이너스면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판매 가격은 높은데 생산 가격은 낮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마진이 확대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걸 떨어뜨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그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을 다 분석을 해봐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계산해 보면은 한 미국의 CPI가 3% 이하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요. 요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9%인데 네. 앞으로 1년 동안에 한 3% 이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근원 그 CPI 중에서도 소비자 관련된 그쪽의 상승률이 지금 벌써 1.2%대로 떨어졌어요. 연간 환산으로는.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있는 쪽이 주거비입니다. 예. 이쪽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8% 이상이고요. 그렇지만 전달 대비 계산해서 12개월 연간 환산을 했었을 때는 한 5% 됩니다. 그러면 주거비 쪽이 전체의 절반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3%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1년이 되면 그 정도 숫자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걱정스러운 수준 이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폭락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폭은 이제 한정적이다.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맞다라는 개인적으로 거죠. 올해 몇 번 정도 더 인상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인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상을 있고요. 안 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5%가 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금리가 5%이니까 더 올려야 된다 걱정이지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이게 3%대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 없고 나중에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잡아야 되는 부분이. 예. 그 전에는 고용시장이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 아직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지 인플레이션 잡혔다라는 뉴스가 다 나오면 그때는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인데 저희는 그거는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쭉 유지시키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 자체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급등장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예. 저희가 S&P 500 기준으로서 적정 가치를 구해 보면은 저희가 최소 가격으로 계산했었을 때 연말에 한 4,300 네. 정도 나오고 최고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500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 상승으로 계산했었을 때 10%가 안 되죠. 최소로 봤었을 때 한 예. 6, 7% 정도 됩니다. 높게 봐야 10%인 거죠. 그래서 그 10%도 안 되는 경우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업종을 잘 골라놓고 예.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좀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이후입니다. 네, 뭐 서로 합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한도를 늘리면은 얼추 듣기로 지금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늘리겠다는 건데 부채 한도를. 네. 그러고 나서 당장 금년에 미국 재무부가 거의 뭐 바닥이 난 현금 채워야 되니까 또 들리는 얘기로는 한 7천억 달러 정도로 국채 또 발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 빚 내면서 또 이제 현금 확보해서 그걸로 뭐 재정 지출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 7천억 달러를 국채 발행을 해서 시장에서 그러면 그 국채를 소화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봐야 결국 뭐 재정 지출을 통해서 다시 또 방출될 돈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시중에서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일부를 또 연준이 국채 사주는 살짝 또 이렇게 스텔스 양적 완화로 갈까요? 그거에 있어서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은행권이 많이 자금 흐름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금이 막 빠져나가고 네.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요. 예. 미국의 정부가 언젠가 파산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채권이 금리가 앞으로 뭐 몇십 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금리가 5% 이상의 유지가 된다라고 계산을 하면 재정 적자가 매년 최소 6%가 늘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이 130%인데 그러니까 딱 말하면 1번 꼴이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패권을 잃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리를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3%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에 채권을 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부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발행을 할 때 그 가격이 뭐 5%다 해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죠. 물론 GDP 퍼센트지로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자 비용이 왕창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여태까지는 2%도 안 되던 것이 이제 지금 뭐 5%가 넘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인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뭐냐? 네. 정부가 저희는 그게 한 3%에서 3.5%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금리는 3에서 3.5% 사이로 회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현재 3% 미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인플레이션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올해 연말 내년 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돈 풀리면 인플레 오는 거는 뭐 망고의 진리인데 아까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 뭐 펀더멘털 실적 이런 것도 따지지만 제일 굵직한 어떤 그 증시를 비롯한 자산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유동성이거든요. 네. 돈 풀리면 오르는 거고 그렇죠. 돈줄 쪼이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아까 그 질문에서 만약에 이번에 네. 부채 한도를 늘려가지고 정부가 채권 찍어내는데
거기다 대놓고 연준이 또 일부가 됐건 전부가 됐건 또 양적 완화 비슷하게 그걸 갖다가 또 미국 연준이 사주면서 돈을 찍어낸다면은 그러는 와중에 또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는 올리고 참 웃기는 그림이에요. 웃기는 그림인데 뭐 그 와중에 그것이 이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적용되고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네.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있자면은 조금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따지고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한데. 그게 원리 원칙대로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 그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재해였고 이 부분이 결국은 엄청나게 재정을 쓰게 만들었고 또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미국의 M2 증가율이 25%까지 급증을 했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구간이라서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냐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M2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뭐 한 4~5%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돌아간다. 네. 라고만 해도 증시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뭐 이런 M2 증가율을 보고 있단 말이죠.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을 다 빼고 그냥 리니어로 선을 그어보면은 네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는 여전히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증시는 뭐 10년 동안에 계속 S&P 500은 연간 9%, 10% 오른다.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이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란 게 있고 또 이 가운데서 지금 뭐 챗GPT를 포함한 AI라는 게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에 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정말 골치 아픈 부분들이 네. 정치적인 요소를 좀 많이 봐야 돼요. 네.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예. 네. 그 어제 나왔던 그 S&P 글로벌에서 이제 미국 뭐 유로존 할 것 없이 PMI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하고 종합은 좋아요. 네. 좋아졌는데 제조업이 확 나빠졌단 말입니다. 제조업 부문이 뭐 여전히 마이너스 50 이하에서 이렇게 수축 국면인데 그것도 더 악화된 와중에 서비스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 종합도 같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어제 나온 PMI 봐서는 제조업 쪽은 약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고 서비스 쪽은 좋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인플레이션 을 좀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개를 조합하면은 또 비관론자들이 딱 만들기 좋은 또 조어가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예.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좌우지간 지구 최강이셔. 네, 아니, 유동호 최강이 본부장님이 현재 시점에는 네. 심지어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전환했는데 제가 봐서 우리 유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예,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을 봐서 거기에 투자를 하자는 오케이. 거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제조업과 예. 서비스업의 이 차이로서 얘기를 예, 하자면 자, 우선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제조업 지표를 미국을 들여다볼 때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에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쎄. 온쇼어링을 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지수로서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게 네. 아니면 숫자가 안 좋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통 평균치보다 더 낮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 PMI 지표들을 갖다 여러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지역마다 다 다른 거죠. 예. 예, 뭐 시카고나 뭐 뉴욕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생산 기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와 안 들어가는 데와 이런 거에 차이가 막 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소비는 전체적인 숫자죠. 어허. 예. 근데 그 소비가 튼튼해요. 그 소비가 튼튼하다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4%, 5%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요걸 해석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4%, 5%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거 평균 1.5%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숫자일 거다. 네. 그렇다면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즉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에서 3.5% 이상의 유지가 되고 있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다.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채권을 1년에 내가 수익률은 한 3.5%만 벌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건들락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채권을 왕창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익이 10% 나야 돼요. 네. 그죠? 자기가 예. 운영을 하려면. 예. 그럼 금리가 떨어져 줘야죠. 예.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음. 가게가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침체할 것이다. 예.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채권을 많이 들고 예,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높고 벌써 금리는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고 생산성이 높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왜 우리가 지금 막 AI에 막 열광을 하고 있고 네. 왜 뭐 챗GPT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보면. 네. 그래서 저희는 종목 고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호가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2,565포인트.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860포인트입니다. 시가초의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좀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 68,100원이죠.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LG화학이 0.8%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2만 5천 원이죠. 삼성 SDI가 약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0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기아가 좀 상승이 예상이 되네요. 각각 호가에서는 20만 8천 원, 8만 9,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8,5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도 강세를 보여줬고 이틀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8만 1,000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LNF도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5,500원. HLB는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지약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8,600원. JYP 엔터테인먼트 보합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펄어비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0.5%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8만 8,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뉴욕 증시 흐름과는 좀 별개로 큰 하락 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민앵커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예상가 지금 막 이제 개장 전에 가끔씩 저걸로 장난도 치기도 하고 시장 개장 전 분위기도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저대로만 가지면 오늘 정말 선방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데일리 일봉에서 약간 윗꼬리 달리면서 힘 딸리는 모습이 나온 그런 와중에 또 뉴욕이 안 도와줬고 진짜 예상 체결지수 지금 나오는 저 정도로 마감을 한다 하면은 서울 한국장은 강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환율이에요. 어제 밤사이에 이렇게 NDF 시장에서 외환 딜러들 중에 수익 제일 좋았던 선수는 달러는 롱으로 잡고 달러는 매수로 잡고 그러면 달러 잡고 뭘 팔까해서 원화를 갖다 쇼천 쓰던 선수들이 어제 하루는 제일 수익률이 높았어요. 주요 통화들 중에 그동안에 한 며칠 우리가 유난히 강했는데 어제는 또 확 이렇게 또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또 숫자도 7거래일 연속 올랐다. 우리 흔히 말하는 112358인데 112358. 그 피보나치 수열이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이제 변곡을 맞이하는 8거래일째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낙폭이 안 크면은 우리 장은 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상 체결 지수보다도 자꾸 아니면 개장 이후에 자꾸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한다면은 좀 긴장해야 되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상황. 일단 뭐 하단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뭐 강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약보합세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보합세라면은 뭐 원화가 계속해서 지금 뭐 약세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말이나 뭐 내년도에 갔었을 때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원대 중반까지도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는 한국 시장도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의 시장이 가장 매력도가 높아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고 워낙 많이 공격을 받았고 전체적인 지금 이익 수준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자꾸 생기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얘기를 해봅시다. 삼성전자 핸드폰이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20%였어요. 핸드폰이. 지금 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은 자체의 브랜드와 자체의 회사를 키우거든요. 지금 자기네들이 돈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수혜를 자기 회사를 주고 자기네 회사를 주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요구를 하기보다는 수혜를 입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장을 뚫으면 네. 그게 뭐 10년, 20년, 30년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이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2차 전지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들여다보는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적인 요소로서만 보는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렇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배구조 문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줘야 되느냐는 뭐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요지시를 하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가 어떤 급락과 어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본부장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국 쪽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예. 그 작년 말 올해 초 거의 작년 4, 4분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제 매크로에 관심을 좀 줄이자. 업종 섹터에 그러니까 집중하자. 업종 섹터에 예, 집중을 예. 하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기마다 나오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다면 네.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빠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안 그렇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겠죠. 네. 마찬가지로 올해 1, 4분기 말쯤 됐었을 때 저희가 봤었을 때 전기차, 완성차 부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 펀더멘탈이. 그러면 그것에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또 지금 보고 있으면은 뭐 다른 쪽들도 있어요. 뭐 그 조선이 됐든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그래서 업종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저희는 한국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을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글로벌을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세게 올렸었을 때 마지막은 아니고 1995년도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빠른 긴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 동안에 3%지 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린 것을 급격한 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파르게 올린 거야. 예. 보통 이제 천천히 올릴 경우에는 1년에 뭐 한 최소 1%에서 2% 정도 올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보통은 그 가파른 인상을 하고 나서 마지막부터 약 1년 내지 2년 동안에 제법 큰 장이 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장이 옵니다.
보통은. 예. 그래서 1994년 에서 95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는 굉장히 하락과 박스권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한 170% 올랐고요. S&P 500은 78%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저거를 리피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승폭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들의 펀디멘탈과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면 그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을 때의 시장의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다. 네.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95년부터 3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시아 금융위기의 유동성 풀고 또 다시 몇 년 가고 이때를 보시면은 그 첫 3년 동안에 S&P 500이 78%나 올랐습니다. 이건 가장 많이 오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06년부터 2008년은 32%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하락장이 왔고요. 그 전에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요거를 저희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5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미국의 정치권 이슈죠. 부채한도 협상,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3차 부채한도 협상,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러한 불안감에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은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저점 대비로는 20%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0.4% 하락입니다. 2,557포인트. 코스닥 0.4% 떨어집니다. 855포인트입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 이렇게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관건은 이런 하락장에서 지금 이제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낙폭을 축소해낼 수 있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8% 떨어집니다. 68,000원. SK하이닉스도 0.7% 떨어지네요. 97,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입니다. 57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떨어지네요. 789,000원. LG화학이 0.28% 올라갑니다. 722,000원이고요. 삼성 SDI가 0.8%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떨어지고요. 현대차, 기아도 각각 0.7% 그리고 0.1% 하락 중이고요. 네이버가 1.6% 하락입니다. 208,500원, 208,000원까지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일단 양극재 물질과 관련해서 지금 공장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캐나다 에코캠 주식 취득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2% 이상 올라갑니다. 249,000원. 에코프로도 1.4% 상승 중입니다. 578,0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이네요. 76,400원. LNF가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HLB 소폭 올라갑니다. 37,650원이고요. 셀트리온작이 1% 떨어집니다. 88,1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1% 약세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강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36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3억 원, 1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의료정밀 섹터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7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95억 원, 기관은 17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일단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좀 103선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달러원 환율이 6원 30전 상승한 1,31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그 부채도 협상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인식이 되면서 또 외환 시장에 좀 빠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유 본부장께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달러의 점진적인 어떤 하락 네. 전망을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단기 대응이 어려워서 그런데 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자꾸 요 100일 근방에서 다지더니만 최근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달러 인덱스 기준 103까지 올라오고 달러 위안 환율이 막 이렇게 7위안 돌파한 이후에 쉽게 진정이 안 되고 뭐 이러다가 달러의 환율도 지금 뭐 한 방이 그냥 140도 터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쑥쑥쑥 환율이 좀 이제 내려오던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1,200원대 진입인가 싶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조금 급하게 기대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하는 건 확인되네요. 조금 우리 환율도 그런 상황. 외국인들이 또 그동안에 현선물 할 것 없이 강하게 사주다가 요게 이제 주춤하니까 환율 워낙 강세 흐름에도 약간 제동이 걸리고 그런 양상이고 우리도 지금 또 본부장님 또 금통이 있지 않나요? 네. 이번 주인가요? 다음인가? 내일이요, 내일. 내일. 맞아요. 예. 예. 뭐 제가 그 미국과 한국 간의 이 금리 차이가 지금 이미 벌써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 원화 약세의 세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수출 숫자 예. 그리고 뭐 계속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 흑자로 돌았을 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 그 방향성이 어쨌든 큰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는 원화의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환경은 오히려 부담이 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막 급격하게 절하가 되거나 급격하게 절상이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어떤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금처럼 뭐 1,250원대에서 1,350원대 사이에서 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런 거면 보통 기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예. 환율의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심하면은 진짜 계획이 잘 안 세워지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정적인 모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1, 2%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거든요. 예, 뭐 원래 환전할 때 뭐 1%, 2% 항상 때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 다시 장으로 되돌아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시장은 한번 큰 폭의 하락장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즉 뭐 안정적인 어떤 성장률로 둔화된다든지, 뭐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명목 성장률이 뭐 2자릿수였으니까 네. 그게 한 자릿수 때 뭐 초반 중반 정도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시장이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세 차례의 예를 봤을 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78%, 32%, 48% 올랐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펀디멘탈로 들여다봤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을 넣고 계산해 보면 앞으로 2년 동안에 S&P가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예. 요 정도로 계산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S&P 500을 무조건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때 연초부터 워낙 많은 분들이 올해는 채권의 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1, 4분기는 상당히 채권 투자했었을 때 매력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채권의 비중을 좀 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개인 고객들의 자산 비중 중에서 보통 주식을 들고 있는 평균이 얼마냐면은 한 56%인데 지금 60% 정도 되고요. 살짝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70%까지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채권 쪽을 한번 보실까요? 채권은 평균이 한 26%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2%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식과 채권으로 말을 하자면 6대4 전략이 아니라 7대3
또는 7대2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를 좀 안정적인 자산, 뭐 금이라든지 대체 자산,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이쪽도 어떻게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주식은 70% 들고 가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놓으면 얼마든지 1년에 수익을 10%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70% 가져가는 것이고요. 다만 채권에 있어서는 사실 20% 들고 가는 게 금리가 3%에서 더 많이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시장이 과거 700년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금리가 뭐 가장 최저인 0까지 찍었다는 얘기죠. 뭐 옛날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잖아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부채를 빌리면서 돈을 네. 그쵸. 아무튼 예. 그래서 이미 벌써 그 볼 걸 다 봤다. 채권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다 봤다. 그렇다면 이제는 3% 정도로 올라왔고 저 선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에 있어서는 한 20%만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이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도 낙폭이 좀 많이 축소가 된 모습인데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쪽을 보면 정말로 비관적으로 볼 수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볼 수 있고 그런 때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많은 변수를 보시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업종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업종 볼 얘기 수 바로 있는 해주세요. 것만 봐야 돼요. 업종 얘기는 바로 예. 해주세요. 자, 그 얘기가 네. 왜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겁니다. 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거는 이거는 전체 시장이에요. 예. 전체 시장은 지금 굉장히 탐욕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팔아야 되겠죠. 예. 보통 75 이상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67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차트인 내부자 거래를 한번 보세요. 예. 내부자 거래는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자는 뭐냐면 그 회사를 알고 있는 회사의 예. 사람들이잖아요. 좋아질 것 같네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차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내부자들이 살 수 있는 그 불리시하다는 거죠. 사고 싶어하는 사고 욕구가 싶어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팔고 싶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들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론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보시면 어쨌든 계속해서 자기네 산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은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나스닥으로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작년에 정말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2022년 이 8월달 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어요. 예. 근데 나스닥 100기업을 한번 보시면 이미 뚫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 기술주들은 지금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내부자라고 얘기하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계속 있다라는 거죠. 이쪽 회사들은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연말까지 아마도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고점인 15,000포인트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매출 증가율이 전체의 GDP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는 회사들 또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회사들 계속해서 요의주시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업종 종목 네. 투자할 만한 업종 종목을 좀 추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시장보다 그렇게 봐야 된다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를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연초부터 보시면은 저 5개 산업이 1월부터 3월까지는 다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좀 주춤했던 게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달에 들어오니까 또 반도체 AI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 전기차 부품이 또 움직여요.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좀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이런 모습이 이 성장 업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술주라는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AI가 연결이 돼 있죠. 반도체 AI도 당연히 지금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전기차 부품은 당연히 단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전력을 재생하니까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선별을 해서 골라내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근데 또 종목 고르기가 또 어려워요. 예, 그럼 ETF인가요? 예, ETF를 사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더 나아가서 종목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기술주를 보시면은 큰 걸 보면은 어쨌든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요. PE 멀티플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200% 올랐어요. 근데 뭐 반도체 안에서 엔비디아는 200% 올랐는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럴까요? 퀄컴은 매출 비중의 6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나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투자 안 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 팔고 일본 사고 예.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요소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 안에서도 업종을 예를 들어서 ETF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것을 안 하고 더 수익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그 개별 업종들이 매출을 어디서 올리고 있고 앞으로 어디서 성장이 일어날지를 계산하시고 판단하시고 밸류에이션과 비교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히 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기술주들, 특히 뭐 AI하고 엮이는 쪽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많이 올라와서 네. 뭐 그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한번 쉬어갈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렇죠. 쉬어갈 때일 수 있죠. 왜냐하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5월까지 기술주, 대형 기술주는 쭉 올랐어요. 쭉. 왜냐하면 쉼 애플 없이, 주가를 보시면 쉼 없이.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러니까. 다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도주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쉬고 나면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대형 기술주를 봤었을 때 대표적인 기업들의 어떤 적정 가치가 네. 상당히 너무 비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로 저희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비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벌써 작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멀티플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했었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런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